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최면 수사. 종종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면 수사란 게 현장에 있던 피해자나 목격자가 최면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수사 기법이에요. 또 다른 용어로는 법최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맨정신에서는 하나도 기억이 없던 게 최면을 걸면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왜곡된 기억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꾸며낸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심에서 시작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최면을 통해 받아낸 진술을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수사의 방향이나 단서를 제시하는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에는 20명이 넘는 전문 법최면 수사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에 무려 1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최면 수사로 파헤치고 있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최면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범죄 사건들을 하나씩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평소보다 조금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년 전 대한민국 부모들을 분노에 떨게 한 고준희 양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금사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때는 2017년 12월 8일 전주경찰서에 5살 여자아이 고준희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이가 20일 전인 11월 18일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였죠. 아니, 근데요, 왜 20일이 넘고서야 실종 신고를 하죠? 이 질문에 엄마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줄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있는 줄 알았다는데요.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 20일 넘도록 실종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준희 양이 발달장애까지 앓고 있었어요. 실종이 알려지고 아버지는 뒤늦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애타게 아이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경찰은 이 준희 양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집 주변에 있는 CCTV를 모두 살펴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남편과 아내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요. 수상한 점들이 속속 발견되죠. 그러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두 남녀가 실제 부부가 아니에요. 유부남과 동거녀의 관계였죠. 준이는 남자의 친딸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데리고 있던 엄마라는 사람은 사실 내연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따르면 지난 8월, 9월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준희 양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딘가 범죄 냄새가 풍기죠. 하지만 경찰은 심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내연녀의 이웃집에 살던 주부 A씨였어요. 그런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A씨가 준희 양을 마지막으로 본 그 시점이 실종되었다는 11월보다 훨씬 오래전인 봄과 여름 사이입니다. 4월이에요. 경찰은요, 아무리 이게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준희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 최면 수사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안막이 쳐진 사무실에서 A씨의 최면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준희 양을 본 그 마지막 날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입을 열게 돼요. 4월 25일 오후 7시쯤이었어요. 제가 매달 25일에 월세를 내는데 그날 남편이랑 월세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앞집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보니까 준이가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네요. 아이가 머리에 분홍색 방울 머리끈을 했고요. 여러분, 분홍색 방울 머리끈, 이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실제로 이 분홍색 머리끈은 계모의 집이 아닌 친아빠의 집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경찰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이 친아빠의 집이겠구나 싶어서 집 곳곳에다가 약품을 뿌리게 되는데 그 결과 복도에서 혈액 반응이 검출됩니다.
준이양과 친부 계모의 DNA가 뒤섞여 있었죠.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4월 25일 전후 가족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로부터 3일 후인 4월 28일 날 경남 하동군의 한 펜션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죠. 그래서 경찰이 얼른 그 펜션에 찾아가 보게 되는데요. 펜션 주인 B씨, 그는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떤 손님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씨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최면 수사가 진행되죠. 승용차에서 한 부부가 내려요. 아이는 없는데요? 이로써 경찰은 4월 25일과 4월 28일 그 3일 사이에 준이 양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날 용의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그 결과 친부와 이 동거녀는 장기간 동안 딸에게 학대를 저질렀고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4월 27일 새벽 아이가 사망했고 군산에 있는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그러고 보니 살인 6개월이 지나서야 애가 실종되었다고 부모가 허위 신고를 한 아주 파렴치한 모습인데요. 재판에 가서 친부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범죄를 함께 감춰온 이 동거녀의 모친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됩니다. 이 고준이 양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어떤 잔혹함이다라는 타이틀 외에도 한편으로 최면 수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2번이나 제공한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면으로 국내에서 해결된 사건. 이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0년 7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7살의 여성 회사원 A씨는 퇴근 후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 자리를 갖게 돼요. 야심한 새벽이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양천구에 있는 자취방에 도착하게 되죠. 그녀가 샤워를 하려고 막 욕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놀란 A씨가 문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순간 묵직한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하게 돼요. 이어서 이 상대는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죠. A씨가 격렬하게 반항하게 되는데 이때 범인은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가린 채 집안을 뒤져서 귀금속과 현금을 들고 도주합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겠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주변 CCTV에서 이상하게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일한 목격자인, 물론 피해자이기도 하죠.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했고 또 폭행도 당했고 또 충격이 너무 커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범인도 이불로 덮어놓기도 했고요. 이때 경찰은 A씨에게 최면 수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단순 목격자와 달리 피해자 본인에게 하는 최면 수사는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때 A씨가 용기를 냈고요. 최면에 들어가서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기 시작했죠. 건장한 체격이에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고요. 얼굴에 수염은 없어요. 그녀는 놀랍게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목격한 범인의 이목구비를 꽤나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CCTV를 다시 한번 살피게 돼요. 그리고 마침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이 오토바이.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요, 국내에 300대 정도밖에 없는 수입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구매한 모든 사람 명단과 사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걸 A씨에게 보여줬죠. 하나하나 유심히 보던 A씨가 하나를 지목해요. 이 사람이에요.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이미 절도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마침내 경찰은 그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죠.
여러분, 최면 수사는 특히나 뺑소니 수사에서 빛을 발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1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흰색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고는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피해자 본인과 또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그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중간 체격에 안경은 안 썼고 30대 정도? 이게 다였는데요. 사실 이걸로만 용의자를 찾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결국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최면 수사요원이 투입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최면을 걸게 되고요. 기억을 되살린 결과 차량은 SM5 구형, 파란색 보호판, 번호판에는 0, 5, 2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경찰은 이걸 근거로 주변 CCTV와 차량을 다 조회했고요. 마침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다른 최면 수사가 해결한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이 궁금증을 좀 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최면 수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우선 전문 수사관이 최면을 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또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극도로 긴장을 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최면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최면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마음가짐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최면에 실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최면 상태에 성공적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 상대는 수사관의 말에 따라서 모든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있죠. 근데 당신이 무거운 사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는 정말 무거운 걸 드는 것처럼 아주 힘겨워하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최면이라는 건요. 이게 잠자는 것도 또 깨어있는 것도 아닌 수면과 각성 상태의 딱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 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라는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인간의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동시에 청각, 촉각, 후각까지도 다 예민해지죠. 덩달아서 과거에 희미하게 있는 기억, 거의 잊어버린 기억도 마치 눈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8년 처음으로 최면 수사가 시도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대한최면수사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최면 시대가 열리게 되죠. 현재 경찰연수원에서는요, 최면 수사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피해자나 목격자가 정말 최면에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를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도 개발 중에 있고요.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소개해 볼까요? 지난 2015년 2월 새벽 5시 전북의 한 소도시에 살던 30대 여성 A씨는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지점이 집까지 한 도보로 10분 정도 가까운 거리였죠. 그런데 몇 걸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A씨는 비명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때 그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던 트럭 기사분이 비명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급하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현장에 달려갔지만 이미 여성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만 거기에 휴대폰, 핸드백, 하이힐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명백한 납치범죄였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서 트럭 기사님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지역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죠. 곧이어서 3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이 됐고요.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치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이 된 지 8시간까지가 무사히 구출할 확률이 높은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데 수색이 한창이던 중 3시간 만에 근처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용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아니 보니까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의식을 잃었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마침 같이 있던 운전자 B씨가 있었죠. 그 B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아니 이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옆에 태웠냐고요. 근데 B씨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해요. 아니 내가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 여자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강목으로 맞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구해주려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근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주를 해버리면서 나는 다친 이 여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차에 태웠을 뿐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B씨의 주장을 좀 더 살펴봤는데 경찰한테는 이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아니, 피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여성을 무려 3시간이나 차에 태우고 다녔어요. 3시간 후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은 들리지 않았고요.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청테이프가 발견돼요. 이게 또 납치범죄에 자주 쓰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만으로 그 B씨를 범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정황상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필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용의자 B씨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러던 중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잃었던 A씨가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녀의 진술이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하지만 A씨한테 가보니까 내가 왜 병원에 있죠? 모든 걸 까먹었을 정도로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와, 경찰은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이때 최면 수사를 떠올립니다. 최면으로 30시간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자는 건데요. A씨에게 최면을 걸었고요. 다행히 그녀가 최면에 빠르게 빠져들었어요. 잠시 후 놀라운 진술이 흘러나옵니다. 한 남자가 빨리 타! 라면서 저를 위협해요. 저는 하의를 벗어서 반항했어요. 외모는 40대? 모자가 달린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어요. 아, 그리고 금속으로 된 둔기로 절 폭행했어요. 그녀의 이 진술, 이건 강력한 용의자 B씨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죠. 이 남자가 제 손목을 청테이프로 3번 감았어요. 기억하시죠? 차에서 나온 청테이프. 경찰은 B씨가 범인이 맞다라는 확신하에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A씨가 택시에서 내릴 당시에 주변을 배회하던 B씨 차량을 포착하게 되죠. 새벽 5시라는 아주 이른 시각이었기 때문에 B씨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B씨는 폭행,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나왔고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죠. 최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언이 없었다면 눈앞에서 범인을 풀어줘야 할 아주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여러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정보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누군가는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을 하는 최면 수사를 못 믿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죄 혹은 물리적 증거가 너무도 부족한 사건에서 기억의 한 조각은 사건 해결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전히 최면 수사가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